캘큘러스, 우리말로는 미적분학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저를 괴롭혔던 과목이라는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요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것은 수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요 공학자거든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공학자나 과학자에게도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이 동영상 강의를 몇 분이 들으실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 미적분학 때문에 엄청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공학을 전공하시게 되면은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요 미적분학을 갖다가 또 마주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공학 계열에서는. 그러면 왜 미적분학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1학년 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적분학이 기초가 되겠죠. 미적분학은 말 그대로 미분하고 적분을 다루는 수학의 한 영역이에요. 역사적으로 요 미분 개념을 갖다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합니다.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 가속도를 발견해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분과 적분의 기호, 그리고 이제 미분과 적분을 위한 연산자, 계산 방법을 갖다가 체계화시킨 것은 독일의 라이프니치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일러, 프리에 이런 분들도 미적분학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저는 수학자가 아니고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학자예요. 기계공학 중에서도 열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대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기서 대상은 이제 미적분학이 되겠죠. 수학을 전공한 사람하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학자들이 이 강의를 보면 정말 택도 아닌 강의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수학을 계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편한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천재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많잖아요. 쟤는 항상 노는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건 머리가 좋다는 거야.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요. 즉 이제 머리가 나쁜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요 머리가 나쁘다면서 평범하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대학에서 이제 미적분학 강의는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미적분학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요 수학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단지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거리가 있는 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좀 낯설 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단지 필요한 것은 시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도 한 2, 3년, 빠른 사람들은 2년이고 늦은 사람은 한 4살 정도 돼야 말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만 투자하면은 수학도 그다지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이제 저하고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 수업을 갖다가 이제 함께 하실 건데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과연 끝낼 수 있을런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니면 중간에서 포기할지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시작은 해 보겠습니다. 미적분학도 수학의 한 분야니까 일단 이제 수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거 이제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찾은 겁니다. 자, 수학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과학이네요. 이제 어떤 과학인가 하면은 구조, 순서, 그리고 이제 관계 이런 걸 다루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구조, 순서, 관계를 다루는가 하면은 어떤 대상물의 이제 형상, 이걸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고, 그걸 측정을 하고, 헤아리고, 이와 같은 이제 기초적인 행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나오는 구조와 순서, 관계를 다루는 과학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학은 이제 논리적인 합리성하고 양적인 계산, 즉 정량적인 계산이죠. 요걸 갖다가 이제 취급한다. 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어떤 수학적 대상의 이제 계산 법칙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이제 발견을 했다면은
요 계산 법칙은 다른 모든 수학적 대상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이 논리적 합리성과 정량적인 계산 방법을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수학적 대상을 갖다가 이상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이 수준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것이 수학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의 사전적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브리테니카 사전에서의 요 이제 설명, 그러니까 영문 설명을 갖다가 가지고 왔는데 뭐 딴 건 아니고 뭐 대학교 수업이니까 좀 있어 보이라고 영어 문장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해요. 제가 요 수학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참고문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요 참고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수학은 일단 양, 구조, 공간, 질서, 변화, 관계 등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방금 앞에서 수학적 논리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학적 원리는 모든 수학적 대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것이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일단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형식적인 규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요 형식적인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계산법을 갖다가 이제 만들고, 그리고 요 정의되어진 규칙과 계산법을 이용해 가지고 불확실한 정보를 확실한 정보, 그러면 이제 결론이 되겠죠. 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수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은 모든 학문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말은 수학이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도 요 수학을 갖다가 세부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대수학, 이거는 이제 선형 대수학이죠. 알게브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많이 학습하였던 기하학. 그리고 이제 미적분학은 사실은 이제 해석학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통계학, 물론 이제 확률도 있죠. 요즘은 컴퓨터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수학 혹은 전산수학이란 것도 생겨났습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은 순수 수학을 전공하는 요 수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제 수학의 정의일 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공학자나 과학자에게는 이 수학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전 수학자들을 요 철학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요 공학자나 과학자에게는 이 수학의 의미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대학에서 제 전공 과목뿐만 아니고 미적분학, 공업수학, 이제 미분 방정식도 이제 강의를 갖다가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에게 요 공학자, 엔지니어하고 과학자, 사이언티스트의 차이가 뭐요? 라고 물어보면 제 기억에 제대로 답변한 학생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엔지니어와 사이언티스트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같은 점 중에서 가장 큰 이제 공통점은 예측, 즉 프리딕션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측을 하려고 할까요? 뭐 어제 봐도 그대로 있고 오늘 봐도 그대로 있고 내일 봐도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없겠죠. 예측을 갖다가 하는 목적은 우리의 관찰 대상이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즉 이제 변화를 하니까 그 변화의 결과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째려보면서 얘가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예측을 하기 위한 감시 대상, 아카데믹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관찰 대상이 되겠죠. 요 사이언티스트들의 관찰 대상은 자연이에요. 이에 반해서 공학자의 관찰 대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 구조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요 행성의 운동에 이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지구에 다가오는 저 행성이 지구와 충돌할까 아니면 스쳐 지나갈까, 미시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과학자들은 또 원자의 운동에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 원자가 저 원자하고 결합을 할까 아니면 그냥 결합을 하지 못할까, 뭐 이런 데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즉 예측을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요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자들은 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을까, 뭐 이것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공학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요 다리 위에 건축 자재를 갖다가 가득 채운 총중량 50톤의 덤프 트럭이 시속 100km로 지나갔을 때 이 다리가 얼마만큼 쳐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다리가 무너질까? 안전성을 유지할까? 혹은 이제 항공기를 하나 설계했는데 이 항공기가 시속 800km를 갖다가 이제 돌파했을 때 이 항공기의 기체가 견고함을 유지할까? 아니면 날개 한 짝이 떨어져 나갈까? 이런 걸 갖다가 예측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예측, 한자어죠.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prediction이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좀 고상한 단어처럼 느껴지시죠? 이 예측이라는 거 갖다가 일상용어로 바꾸면은 그냥 점 보는 거야. 뭐, 점 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미래를 갖다가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점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점을 보러 간 적이 없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점 보러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점쟁이마다 다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한 도구가 다릅니다. 어떤 점쟁이는 이제 요 쌀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점쟁이는 이제 요 대야에다가 요 이제 사진을 띄워놓고 이제 또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 뭐 가지각색이거든요. 공학자도 예측을 하고, 과학자도 예측을 하고, 이제 점쟁이도 예측을 하네요. 그럼 이제 이 점쟁이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수증구슬이든, 뭐, 물하고 사진이든, 뭐, 대나무든, 그렇지 않아요. 뭐, 쌀알이든, 예측을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학자와 공학자도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예측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 과학자하고 공학자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가 하면은 수학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과학자나 공학자는 이제 관심의 대상을 갖다 관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관찰 사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걸 갖다가 정리를 하겠죠. 물론 이제 글로 적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기록을 남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나 공학자들은 요 관찰의 사실을 갖다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요 표기법을 이용해갖고 정리를 해둡니다. 수학적 표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관찰 사실을 정리해뒀으니까 아마도 이제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럼 이걸 풀면은 뭐가 돼요? 즉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관찰 사실의 결과가 구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공학자나 과학자는 수학을 갖다가 예측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고 뭐야 관찰의 결과를 갖다가 수학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라고 했죠. 이 말은 공학자나 과학자는 요 관찰의 결과를 갖다가 서로 이제 의사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즉 이 말은 수학은 이제 공학자나 과학자에게 있어서 언어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관찰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수학의 표기법에서는 숫자하고 기호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호는 이제 연산자도 포함을 하겠죠. 그러면은 요 이제 수학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 그걸 보면은 굉장히 낯설다고요. 이게 뭔 말이야?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하지만 수학적 표현법에 익숙해지면은 요 수학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무거운 체중을 가진 요 코끼리 한 마리를 갖다가 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고생하면서 요 코끼리를 갖다가 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코끼리 미는 걸 갖다가 제가 옆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관찰 사실을 갖다가 글로 먼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에 힘을 가하니까 물체는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무거우면 느리게 움직이는 걸 제가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일한 물체에 대해서 좀 더 센 힘을 가하니까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가한 방향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더라. 이거 외에는 제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갖다 밀었다고 해가지고 코끼리가 뭐 전기에 감전되어서 죽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갖다가 밀었다 해가지고 이 코끼리가 뭐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액체가 되는 경우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요 1, 2, 3, 4,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코끼리를 갖다가 민 이 관찰 사실을 갖다가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겠어요. 자, 1번. 뭐 코끼리를 갖다가 미는 걸 봤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뭐 2번 이렇고 저렇고. 3번 저렇게 되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계속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용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뭐 요 발음이나 뉘앙스나 안 그러면은 이제 요 말의 높낮이에 따라서 사실 다르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은 사람이 물어보겠죠. 3번이 그런 뜻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뭐 이렇고, 뭐 저렇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것은 공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관찰 사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말과 글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더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해 소지는 더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요 앞 슬라이드에서의 관찰 사실 1, 2, 3, 4는 요 F 이꼴 M의 이제 벡터로 표현했죠. 요 이제 벡터로 표현한 것은 이제 4번의 관찰 사실, 즉 힘을 가한 방향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더라. 요걸 표현하기 위한 거야. 요 F 이꼴 M의 요 표현 하나면 앞에서 1, 2, 3, 4라는 그 관찰 사실을 갖다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즉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죠. 자, 수학이 언어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하는 예를 갖다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뭐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건 뭐 일본어 가서 이야기해봐야 알아듣겠습니까? 일본 가서는 이찌다스 이찌와 니데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영어권 국가에 가가지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뭐 이찌다스 이찌와 니데스 이건 뭐 알아먹겠어요? 영어권 가갖고는 1 플러스 1 이제 2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에 가갖고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한테 가갖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걸 갖다 이야기하라고 해보면은 뭐 말 못하죠. 거의 뭐 멘붕 수준에 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와 같은 수학적 표현법을 사용하면은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의미는 통해요. 즉 수학은 세계 만국 공통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언어에는 문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수학이 언어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언어 규칙이 꼭 필요하겠죠. 즉, 이 말은 수학에도 표기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기 규칙에 의한 의미를 갖다가 왜곡시키면 안 돼요. 수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수학의 표기 규칙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문법이에요. 이 수학에는 표기 규칙이 있는데 이제 언어로 생각하면 문법이 되겠죠. 사실 이제 언어마다 문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공학자나 과학자들은 이제 예측의 도구로서 이제 수학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이 수학의 이제 표기법 혹은 표현법은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공학자나 과학자는 수학을 빌려 쓰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빌려 쓰는 이제 이 주제에 이제 주인이 만들어 놓은 요 이제 표기 규칙을 갖다가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요 표기 규칙과 그 표기 규칙이 의미하는 바를 갖다가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인 경우에는 명사, 조사, 동사의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명사 플러스 조사에서 이제 동사가 붙을 때는 한 칸을 띄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요 첫 번째 명사 플러스 조사에서는 요 조사를 갖다 띄울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얘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는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표기 규칙이 있고 그 표기 규칙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따라서 수학을 빌려서는 공학자나 과학자는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표기 규칙과 그 표기 규칙이 의미하는 바를 갖다 그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자들은 요 dx 분지 뒤에 이제 y를 붙였어요. 이것은 함수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학자들은
요것을 갖다가 이제 dx분지 dy라고 표현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정해놨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요걸 보고, 요 dx분지 dy를 보고, dy 나누기 dx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미적분학 수업이 이제 진행되면서 요것이 마치 이제 나눗셈이 된 것처럼 우리가 편의상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요 dx분지 dy라는 것은 함수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겁니다. dy를 dx로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요 표현을 한번 보겠어요. 자, dx분지 dy. 이것은 이제 수학자들이 정의에 따르면은 함수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죠. 그리고 dx분지 d. 이것은 이제 수학적 대상.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하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 함수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라는 거네요. 수학자들은 요 함수 y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정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함수 y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요 이제 표기법을 보고 d제곱 y를 d 곱하기 y 혹은 dx제곱을 dx 곱하기 dx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수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요 수라는 것이 수학자가 이제 받아들이는 수의 의미하고 공학자나 과학자가 받아들이는 수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3에서 2를 빼면 1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순수 수학을 전공한 수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공학자거든요. 자, 그래서 이 3-2가 1이라는 것이 수학자에게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공학자나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이 3-2가 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뭐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학자들은 앞에서 정의했었던 그 수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가지고 세상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철학자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학 체계라는 게 수와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머릿속, 즉 상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반해가지고 공학자나 과학자는 실체가 있는 양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체가 있는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 접하는 질량, 면적, 최적,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단위를 가지고 있는 양을 다루는 게 공학자나 과학자예요. 예를 들어서 1.5 곱하기 2는 3입니다. 이건 수학자들에게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이 공학자나 과학자는 단위가 있는, 즉 실체가 있는 양을 다루기 때문에 1.5가 아니에요. 1.5m, 그 다음에 2m 이런 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3m 제곱이라는 계산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얻잖아요. 방금 보인 예에서처럼 이 수학자들은 수 가지고만 계산을 하는데 공학자나 과학자들은 수는 수대로 그리고 단위는 단위대로 반드시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공학자나 과학자는 금방 제가 이제 실체가 있는 양을 다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실체가 있는 양이라는 것은 단위를 가지고 있는 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위를 가지고 있는 양도 종류가 많잖아요. 자, 길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들은 단위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물리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실체의 종류를 갖다가 이제 공학이나 과학에서는 차원, 디멘전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있는 양의 종류를 구분하는 걸 갖다가 이제 차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공학이나 과학, 특히 물리에서는 이제 기본 차원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기본 차원이라는 것은 이제 실체의 종류를 구분해주는 요 차원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길이, 질량, 온도, 시간, 전류, 빛의 밝기, 물질의 입자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체가 있는 이제 이 양의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러면 이제 차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차원들은 전부 다 이 기본 차원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도라고 그러면은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메다 퍼 s. 자, 그러면 이 속도라는 차원은 기본 차원인 길이와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도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하면은 공학자나 과학자도 수학자하고 마찬가지로 수를 다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단위가 붙은 수만이 의미를 가진다. 이걸 갖다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학자나 과학자가 이제 수학 계산을 할 때 수학자들의 이제 계산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갖다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뭐 가장 간단한 게 사치기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니겠습니까? 5m하고 10cm를 한 더해볼게요. 5m도 길이에요. 10cm도 길이에요. 즉, 이 말은 이제 더해지는 요 두 가지의 물리량 모두 이제 길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단위는 다르죠. 요 이제 5 같은 경우는 이제 메다라는 단위를 사용했고, 요 이제 10 같은 경우는 이제 cm라는 이제 단위를 사용한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단위를 갖다가 메다라는 요 유니트를 쓰면 5.1m로 계산이 될 것이고 cm라는 유니트 즉 단위를 사용하면 510cm가 되겠죠. 이것은 계산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같은 물리량끼리 더한 거니까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4kg이라는 이 질량에서 1.2m라는 이 길이를 갖다가 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질량이라는 것과 길이라는 것이 어떤 환상관계, 즉 물리적 관계를 갖다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계산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계산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야 돼요. 왜요? 노벨 물리학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학이나 과학에서 이제 계산을 할 때에는 실체가 있는 물리량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덧셈과 뺄셈의 경우에는 요 이제 차원이 같은 것들끼리만 더하거나 뺄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 가지고 곱셈과 나눗셈은 차원이 달라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m라는 이 길이를 갖다가 이제 4초로 나눴다고 해보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공학이나 과학의 계산에서는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반드시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숫자만 계산하면 2.5죠. 단위를 갖다가 이제 따로 계산하면은 메다를 갖다가 초로 나눈 거니까 메다 퍼 s예요. 자, 그러면 2.5m per s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1초당 2.5m를 갖다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나무가 1초당 2.5m가 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즉 이제 공학이나 과학에서 곱셈과 나눗셈은 차원이 달라도 계산이 가능하고, 단지 이제 이 계산의 결과는 뭐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단위로부터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다가 찾아야만 해요. 물리적 의미가 있는 계산을 하는 것이지 의미도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간과 공을 들이면서 계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법 지난 것 같네요. 아마 요 1강을 갖다가 이제 들으신 분이라면은 수학자가 강의하는 미적분학하고 공학자인 제가 강의하는 미적분학이 약간 다를 것이란 것 갖다가 이제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2강에서 뵙겠습니다.